최애선. 언제나 걱정했던 건 첫째 며느리였다.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 안 싸더니 세상을 버려서 마음이 쓰였다. 의외로 잠잠한 얼굴로 버텨내는 게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애서는 재작년에 84이 된 어머니를 잃고도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32밖에 안 된 첫째 며느리는 애선보다 잘 이겨냈다. 애선이 뭐라고 위로라도 할라치면 가만히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그 아이는 정말로 괜찮은 것도 같았다. 둘째 며느리를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둘째 아이는 원체 밝았다. 얼굴이 작고 키가 큰 첫째 며느리에 비해 키가 작고 어깨는 좁은데 머리만 동그랗게 커서 인형 같았다. 인형같이 긴 파마 머리를 하고 키에 비해 너무 길다 싶은 층층이 치마를 입고 다녔다. 첫째 며느리가 도토리처럼 여문 얼굴이라면 둘째 며느리는 얼굴이 열려 있었다. 말하자면 단단한 구석이 없이 눈이 저 깊이까지 활짝 열려있는 느낌이 강했다.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고 가끔 시를 쓴다는데 애서는 며느리가 시인이라고 말하는 게 어째선지 좀 쑥스러워서 대학 강사라고만 말하고 다녔다. 어머님 김치는 수채화 맛이 나요.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런가 얘가 시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었다. 성격이 밝고 어디든 룰루랄라 잘 돌아다녔으므로 나쁜 일이라곤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 마음을 놨었나 보다. 엄마, 윤나가. 둘째 아들이 사고 소식을 전했을 때에는 잠깐 주저앉았던 기억이 난다. 윤나가 싱크홀에 빠졌대요. 했을 때 어찌나 깜짝 놀랐던지. 내 털실 인형 같은 며느리가 뉴스에나 나오는 구멍에 빠졌다니. 폭이 2m, 깊이가 4m였다고 했다. 오른쪽 팔과 발목이 부러졌다. 여기저기 타박상과 찰과상도 입었다. 걱정도 걱정이지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애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보살이었는데 평생 겪어본 적 없는 뜨거운 화가 끌어올라서 스스로도 놀랐다. 지자체에도 전화를 걸고 상수도관을 터뜨린 걸로 의심되는 공사업체에도 전화를 걸어 화를 냈다. 대부분 전화도 잘 받아주지 않을 뿐더러 하는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과는 피하고 남탓만 해댔다. 대상을 찾지 못한 화는 붉은 짐승처럼 병원 복도를 어슬렁거리다 한참이 지나서야 희미해졌다. 얼마든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을 식힐 수 있었다. 죽을 수도 있었고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 아이가 인형처럼 나풀 떨어졌기에 망정이지 머리부터 떨어졌다면 어쩔 뻔했나. 사돈댁은 귀촌한 지 오래되어서 간병을 하러 올 형편이 아니었다. 애서는 거의 매일 며느리의 병실에 드나들었다. 간병인을 따로 두었지만 그래도 가족 얼굴을 봐야 하지 않나 싶었다. 처음에는 아파서 그런 줄 알았다. 팔다리가 한꺼번에 부러졌으니 아프지 않을 턱이 있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며느리의 표정이 예전 같지가 않았다.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열려있던 무언가가 닫혀버린 느낌이었다. 눈이 안쪽이 어두워졌다.
얘야, 그런 일도 일어난다. 이제 힘을 내야지. 그러자 며느리는 애선을 쳐다보며 너무 크고 꺼끌꺼끌한 사탕을 먹었을 때처럼 입안에서 힘겹게 말을 굴렸다. 이사를 가는 건 무리겠지요. 이사라니? 또 발밑이 훅 꺼지면 다들 사는데 뭘 설마 또 꺼지겠니? 게다가 너는 운이 좋았지. 그만하면 다행이구나 하고 자리 털어야지. 어느 말에 대한 건지 몰라도 며느리가 고개를 흔들었다. 예민한 애였구나. 티를 내지 않았을 뿐 보기보다 훨씬 예민한 애였구나. 애서는 속이 상했다. 그래서 며느리 대신 아들을 타박했다. 너는 왜 애를 불러가지고 너 만나러 가다가 다친 거잖아. 그까지 점심 좀 혼자 먹지.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는 둘째 아들은 애선이 굳이 쏘아붙이지 않아도 자책하고 있을 게 뻔했다. 애선도 상처 주는 소리를 뱉는 순간 후회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보단 아들이 편했다. 싱크홀로 며느리와 함께 굴러떨어진 도시락통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메워진 땅 밑에 함께 묻혔나 누군가 주워서 버렸나.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을 하는 친구들과 점집에 갔다. 원래는 신점을 보다가 신기가 조금 빠져서 사주랑 같이 보는 무당인데 사실 뭘 잘 맞추지는 못했다. 점괘는 매번 빗나갔지만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자주 가다 보니 그쪽도 친구 같았다. 아들들은 그 무당을 주지 무당이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다. 놀리거나 말거나였다. 애서는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그 아이가 다시 기운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오방색이 다 들어가게 조그만 주머니를 만들어 부적 한 장 써줄 테니까 적두랑 같이 넣어서 머리맡에 둬요. 점심 모인 친구들과 헤어져 집에 온 애서는 자투리천으로 팥주머니를 만들었다. 조그만 팥주머니에 오방색을 다 넣기가 쉽지 않았다. 완성하고 나니 꽤 예쁜 공 모양이 되었다. 잘 접어 넣은 부적은 먹으리 효과가 있겠나 싶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마음이 편했다. 팥주머니를 며느리 머리맡에 들어갔더니 자고 있었다. 깨우지 말아야지 하고 주머니만 살짝 베개 옆에 두었다. 이게 뭐예요? 뭐가 들었어요? 얕게 잠들었던 건지 곧 깨어나서 물어왔다. 팥. 대답하자 윤나가 오랜만에 웃었다. 결혼 전에 혼자 살 때요. 생일날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가 되었든 팥으로 된 음식을 먹으라고요. 그래야 잡기가 안 붙는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일이 늦게 끝나서 사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먹었는지 아세요? 뭘 먹었니? 비비빅이요. 이번엔 애선이 웃었다. 사다 줄까 비비빅? 네, 먹고 싶어요. 애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매점으로 내려가면서 내내 발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엘리베이터가 유압식이라 너무 느렸다. 병원 매점에는 그 아이스바가 없어서 근처 슈퍼 몇 군데를 돌아야 했지만 상관없었다. 마침내 비비빅을 찾아 사들고 올 때에서는 참지 못하고 봉지를 휘휘 흔들었다. 50견도 잠시 양보해 주었다. 보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신이나 까치걸음이라도 했을 것이다. 아가야, 웃으렴. 겁내지 말고. 팔매질을 하렴. 운동했날 박을 터뜨리려 애를 쓰는 아이들처럼 싸우렴. 다치지 말고 구멍에 빠지지 말고. 에서는 한때 자기가 얼마나 딸을 가지고 싶어 했는지를 떠올렸다. 두 며느리를 생각하자 딸과 그리 다르지 않게 느껴졌다. 자식이 넷이구나, 넷. 보살이 아니라 아수라가 되어서라도 지키고 싶은 자식이 넷. 그러나 그 아이들을 지킬 건 밭밖에 없고 밭 정도밖에 없고